그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유홍준 관장님이 들려주시는 후민정음에서 캐대언까지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국립한글박물관 유호선 과장입니다. 오늘 비도 내리고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국립한글박물관이 주최하고 국립한글박물관 후원회가 주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그 분들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 후원회 회장님이신 신현웅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한글박물관 강정원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강정원 관장님께서 잠시 환영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환영사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국립한글박물관 와서 근무하면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폭발하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캐대언까지 유행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또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옆에 이제 중앙박물관에 항상 이제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서 관람을 하시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안타깝게도 한글박물관이 이제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관람객분들을 맞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박물관을 이런 기회에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한편에 있었고 또 그 과정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한글과 관련된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유홍준 관장님이 이제 강의하신 유튜브를 우연히 발견을 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홍준 관장님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기행 문화유산에 대한 기행을 좀 붐을 일으키신 분이신데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한글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조예가 있으신 것 같다. 그리고 한글 문화 이런 걸 설명하실 때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또 재밌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듣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또 우리 유홍준 관장님께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오셔서 제가 인사드리러 갔다가 또 저희한테도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지나서 관장님 바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좋은 강연 듣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크게. 제가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부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에서 나의 글쓰기라고 하는 부록을 해놓으니까 책 출간 기념 강연회를 그와 맞춰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창작가입병사에서 했던 것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지금 한글 관장님한테 들켜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왔는데 저를 부르는 호칭이 교수님, 선생님, 청장님, 관장님 하는 거는 나 익숙한데 나를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나는 작가라는 의식으로 산 적은 없는데 내가 쓰는 글쓰기가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게 비쳤던 것인지 나의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해서 답사기 창간 20주년 기념을 이 용극장에서 할 때 어느 객석에서 한 분이 작가님의 글쓰기의 비법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한 것이 15가지였어요. 근데 그거를 당시 중앙일보 기자가 그대로 신문에다가 내서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은
유홍준의 글쓰기 15가지 비법 하는 거가 또 돌아다녀서 민망했던 그런 차에 에이 그러면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조금 정리해서 그 PPT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도 캐대언 다 봤는데 보다가 아이거나 비 하면서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그 소리가 나오는 거가 처음에는 그 영원히 깨질 수 없는이 안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막에 나와서 이 영어로 노래하면서 중간에 한글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노래의 가치라고 그럴까 인기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그전에는 한 7년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독일의 방송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어미가 되게 비어있는 네 가든 가시렸어. 모르서 난 날매였어. And I know 너의 온긴 모두 다 진짜란 걸 풀린 겉을 걷는 손 잡고 싶지만 Was ist das für eine Sprache? 내 운명인 걸 정말 내 Was 이 ist das? 세상에 예쁜 너를 닮은 꽃이 피어든 Spanisch, Italienisch? Was ist das für eine Sprache? But I still want you. Aber ist gut. Du hast schon sehr gut gesungen. Ja. I still want you. 어쩌면 그때 조금만 이만큼만 용기냈어 너의 앞에서 돌아면 지금 모든 건 달아줬을까 난 알고 있어 사라진 무너진 Komm schon, Leute. Ja. Aha. Man sieht nichts. Hallo, Hallo, wie heißt du denn hinter dem Vorhang? ich bin Evelyn, ich bin 14 Jahre alt und komme aus Glende in der Nähe von Hamburg. Ah ja. Was war das für eine Sprache, in der du gesungen hast, Evelyn? Koreanisch. Kannst du auf Koreanisch von 3 auf 0 runterzählen? Se, Dul, Hana. Seo du hala. Habt ihr euch das gemerkt? So. Okay, wir machen alle zusammen. Herzlich willkommen bei The Voice Kids! Willkommen. Liebe Evelyn. Warum kannst du denn Koreanisch? Warum hast du denn ein Lied auf Koreanisch gesungen? Ich mag K-Pop und deshalb interessiere ich mich auch für die Sprache. Du hast gar keine Roots aus Korea? Hast du einfach gelernt? Habe ich einfach gelernt, ja. Ja, Aber super. trotzdem konntest du jetzt auch von 3 runterzählen. Also das lernt man dann einfach dazu, wenn man Ja. sich für die Sprache nimmt. 이게 한 7년 전쯤 될 것 같아요. 처음 이거 들었을 적에 여기에 개소름이라고 그랬는데 소름이 돈 그 진짜 국뽕의 그 감정이 확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글이 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징후가 결국은 캐대언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또 문학에서 한강의 소년이 온다 하고 채식주의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한강이 쓴 글이 노벨상에서 수상 그 이유가 판정 이유가 역사적 트라우마를 시적 산문어로 썼다고 하는 건데 우리 한글이 계속 발전해 가는 데에서 이 문학인들이 갈고 닦아서
우리의 말을 더 세련시켜 오는 그 과정이 이렇게 오늘날 누리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민진의 빠친코도 그렇고 작은 땅, 김주의 작은 땅의 야수들 다 1.5세대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우리 작가들이 영어로 쓴 거, 그거 또 한글로 해서 해온 것이 세계로 퍼져 나가는 그 선봉에서 우리의 언어를 그렇게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후민정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려 450년 동안 이거를 안 썼어요. 우리가 참 그 답답한 그 인생이었다고 드렸다고 얘기할 텐데, 어쨌든 지식의 독점에 가까운 한문에 의해서 모든 공문서가 그렇게 되고, 또 생각하는 것도 한문으로 표현되고, 한글로 하는 것은 천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지금 보면은 그 글씨 같지도 않은 이 글씨에 그 내용, 그 언어 돌아가는 것도 연려춘영 수절가라 하면서 숙종대왕 치기 초의 성덕이 너부러 시사 성은이 하고 지금은 읽지도 못할 그런 그 모습으로 해서 유지를 되어 옵니다. 근데 언어는 한글로 했던 모양이에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돼 가지고 그 부인한테 집안에다가 보내는 한글 편지가 60여 통이 지금 남아 있는데, 내가 추사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조선시대 선비치고 한글을 추사만큼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용한 사람이. 연암 박재원도 그렇고 다산 정약용도 그렇고 그 훌륭한 학자들이 한글로 남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추사는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며느리한테도 한글로 편지를 써가지고 있는데,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조선시대 서예전을 하는데 우암 송시열의 편지, 한글 편지가 있어서 야, 이분 대단하다 하고 봤는데 글씨도 굉장히 잘 썼어요. 맨 마지막 구절에 내가 한글을 몰라서 며느리에게 받아쓰게 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한글이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나오게 한글 표준어, 맞춤법, 국어사전 이게 나오는 과정은 거의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급속하게 그 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종이 페이퍼 나눠드렸듯이 가보개혁 1894년 고종칙령의 모든 공문서는 국문 한글로 기록하라. 그리고 이때 나오는 개화기 국어교과서에 표준어 맞춤법이 필요해가지고 대한제국 국문연구의정안을 마련해서 공표를 하는데 시행을 못하고 맙니다. 그래도 이것이 한글로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신문인데, 독립신문에서 처음으로 한글 신문이 발행이 되는데,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발행한 기관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한자로 써있는 독립협회고, 이거는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기 위해서 펴낸 그 신문인데, 이 신문이 4면 발행을 했는데 그 중에 3면이 한글이고 1면이 영문으로 돼 있어요. 그때 이거를 주관하신 분이 주시경 선생이 편집을 맡아서 하는데, 또 그 당시 미국 선교사로 우리 한국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호머 헐버트가, 이분이 한글을 익혀가지고 사문필지라고 하는 그 한글로 된 저서도 내시고, 하여튼 한국의 어마어마한 덕후였어요. 나중엔 일제에 의해서 추방당해 가지고선 미국에 가서도 우리 독립을 위해서 그 헌신을 하셨는데, 이분이 너희 나라도 띄어쓰기를 하면은 가동률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띄어쓰기와 컴마를 사용을 합니다. 주시경 선생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이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이후 한글이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이 띄어쓰기였습니다. 지금 중국어, 일본어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중국어 그 띄어쓰기란에서 맨날 해석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일본도 띄어쓰기만 하면은 가동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띄어쓰기를 안 해도 견디는 게 한자를 노출하고 컴마를 찍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문단을 나누는데, 우리는 호머 헐버트의 그 제안에 의해서 그걸 적극 주시경 선생이 받아가지고 한글이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보편화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듭니다. 1919년 기미독립 선언문도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육일준이 서유견문록에서 이제 최초의 미국 유학생으로 여기 돌아와 가지고 자기 서양 서유견문, 서양을에서 논일면서 보고 들은 바들 서양 서유견문록을 쓴 거예요. 그때 국한문 혼용체의 저서를 처음으로 냅니다. 저 육일준 선생이 저하고 학렬이 같은 유홍준의 형님 되시는 분입니다. 나이는 나보다 100살 많지만은 어쨌든 우리 집안이 막내로 내려와서 학렬이 높아서 내가 기계유 씨 종친에 가면 엄청난 대부로 나보다 학렬 높은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 기계유 씨 집안이 그 자랑을 크게 내세울 수 있는 그거는 이 집안 얘기 안 하고, 다만 기행문학에 있어서는 기계유 씨가 대가요. 서유견문록은 육일준이 쓰고 문화유산 답사기는 유홍준이 쓰고. 어찌됐든 이제 한글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1921년에 주시경 선생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 이쪽으로 더 보고 지나가겠다. 1921년에 주시경 선생은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회를 발족을 하고, 그리고 31년에 선생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 조선어학회에서 우리 표준어를 정하는데 대논쟁이 일어난 거가 형태주의냐 표음주의냐 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본래의 언어를 존중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것이라고 쓸 것이냐, 이것이라고 쓸 것이냐.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쓰는 사람은 편하지만 읽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거가 있는데, 이때 형태주의로 나간 것이 한글 발전의 결정적인 또 계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자기 발음대로 썼으면은 그 혼란을 어떻게 이길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다가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사전 만들기 위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말모의 작전을 합니다. 이 말모의 영화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의미도 있고 말을 모으는 거예요. 전국에 우리말 사전을 편찬할 때니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다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6,111개 단어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쇄에 이제 들어가려고 작업을 하는데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함흥에서 한 학생이 한국말을 한글을 사용했다고 해서 일제에 붙잡혔는데 그 선생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관계자들이 줄줄이 다 구속이 돼요. 근데 그게 함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 한글 6,111개 말모의 작전 했던 거가 증거물로 해서 함흥 검찰청 교도소로 있잖아요. 검찰청에 압수돼 가지고 있었는데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기적적으로 45년 9월 6일 서울역 창고에서
2,600쪽 되는 이 원고량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47년에 나오는 조선말 큰 사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한글은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과장님, 내 말 맞아? 그래, 정확해? 하여튼 이건 내가 저 주소 들은 지식으로 했기 때문에 불안한데 하여튼 한글박물관이 인정하는 그 팩트입니다. 저 한국어 그 파란의 역사와 생명력이라고 하는 저 책이 우리 한글뿐만 아니라 하여튼 우리 선조들이 우리 말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들이 발행을 하는 중에 소설이 갖고 있는 힘이 언어가 발전하는데 매일신보의 그 조중환의 번안 소설인 장한몽 금생야차를 번안을 심파극 이수일과 심순애 이게 엄청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대요. 근데 그 글을 보면은 소설 첫머리에 남녀가 어울리는 윷놀이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하고 비교하면서 느껴보세요. 여자는 화장한 분이 땀에 씻기어 여기저기 육색이 드러나 얼룩얼룩해지고 쪽지고 따온 머리가 흩어지고 귀밑머리는 흩날려 비녀는 거꾸로 썼다. 남자는 두루마기 옷고름을 떨어뜨린 것도 알지 못하고 가슴을 펼쳐놓은 채 앉아있는 이도 있다. 그 당시에 에로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표현한 거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 신문 연재 소설로서 사람들의 온 국민의 신고물을 울리고 다 모범으로 한 거는 춘원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그 전에 육당 천암선이 소년하고 청춘을 창간을 하는데 이 육당 천암선은 소년 시절에 소년 창간하고 청년 시절에 청춘 창간해요.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당시 3대 천재라고 하는 게 벽초 홍명이가 1888년생이고 육당이 1890년생이고 춘원이 1892년생 2년 차이로 세 사람이 조선의 천재였고 실제로 우리 문학뿐만 아니라 이 언어에서 언어를 세련시켜 가는데 가장 공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육당은 일찍이 변제를 해서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 가지고 일했고 춘원은 나중에 수양회 사건 때 그때 변제를 해가지고 친일을 하고 벽초는 해방 후 북한에 가서 부의장이 돼가지고 이게 벽초는 얘기를 하기도 힘들었고 두 사람을 칭찬하면은 이 친일에 부하하는 내동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육당과 춘원의 업적은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근데 대의는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1955년인가 사상계에서 장준하 선생이 이 육당과 춘원의 특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장준하 선생이 나는 항일운동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했던 것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친일한다 소리는 누구도 못하니까 나는 그분들이 갖고 있던 업적을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늘날까지 그런 넓은 도량으로 그들이 이룩한 업적과 그다음에 그 행위를 분리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오늘 내가 이 얘기한 것도 내가 좀 친일에 가까운 인사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두 분이 우리 육당의 경우에는 국학을 피워내는데 이분의 심춘술래 그것은 제가 그 책을 일찍이 읽었으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못 썼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답사기를 쓰고 그런 책이 있다고 해서 뒤늦게 읽어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분이 한 말 중에 나무 국토 대자연, 나무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에 국토 대자연에 귀의합니다 하면서 그 써내려간 그 글들이 우리의 민족혼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를 발전시키는 데에서 큰 그 공을 하게 됩니다.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은 뭐 저도 2번 읽었는데 그 소설 자체의 스토리텔링은 좀 어거지스러운 데가 있고, 그리고 이 뽕짝기도 많지만 당시로서는 그 신청년과 신여성의 사랑의 이야기고 마지막에 자선음악회 하는 걸로 끝나는 거가 이 의도적인 그 민족 개조 내지 교화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둔 소설이어서 소설로서는 구성에서 실패했을지 몰라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열광을 받았습니다. 그 장한몽이 워낙에 인기 있어서 그거를 죽일 수 있는 연재 소설가를 찾다가 당시 유학생인 춘원 이광수한테 그 원고 청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거를 뒤덮게 됩니다. 근데 춘원 이광수는 톨스토이 신봉자가 돼가지고 톨스토이의 특히 부활이 갖고 있는 스토리 전개와 상황 묘사에 상당히 많은 그 주사점이 있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지금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이영직이 영채가 자살하러 평양에 갔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가는 데 경의선 신의주 평양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갔는데 밤이었나 봐요. 초생딸은 일찍 서산을 넘어가고 달이 없는 밤하늘의 산자락은 더욱 밝게 빛나며 강물은 가기 싫은 곳으로 억지로 가듯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현대 소설가들 이런 데 보면은 그 자연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약하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이 잘 안 돌아다녀서 그래. 답사를 좀 다녔으면은 그래 괜찮았을 텐데 어디서 어디로 갔다가 뭐야 가는 과정 속에서 초생딸이 서산에 넘어가고 하는 그런 감정 하나가 독자를 얼마나 끌어요. 근데 춘원의 글 속에서는 대화의 밀도도 그렇고 그 상황의 묘사 같은 것이 지금 읽어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옵니다. 이게 우리 언어가 세련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누구든지 표현하고 싶은 건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세련된가 하는 거는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글쓰기를 배우잖아요. 근데 춘원 이광수의 무정이 갖고 있는 한계는 이게 1917년에 연재해가지고 18년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에 지금 썼다고 하는 표가 하나도 안 나요. 일본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근대 문학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치명상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고 염상섭의 만세전 3대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지금 식민지 현실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소설이 등장합니다. 관부 연락선 타고 오면서 일본 형사에게 검문당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무정에서는 없어요. 근데 염상섭은 나옵니다. 이게 1919년 김희독립 선언문인데 임형택 선생님 같은 국문학자는 우리 근대문학의 시작을 염상섭에서부터 해야 한다고 어디선가 그 토론에서 얘기했던 건 그런 걸 얘기해요. 근데 이 김희독립 선언문이 띄어쓰기가 없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 2만 부를 찍었는데 그랬다가 재판 많이 벌려서 이제 5천 부를 더 찍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오등은 자해야 조선이 독립국임을 하는데 이게 선조라고 오자가 났어. 아니 참 오자가 나는 게 일도 있지만 어떻게 맨 첫째 줄에 딴 글자도 아니고 조선이 선조로 나옵니까?
얼마나 급하게 했는가 하는 그것을 역으로 알려줘요. 이 기미독립선언문이 몇 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이 5자가 남아있는 거는 초판이라는 그 얘기인데, 이거 그중에서 내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게 월탄 소장본이에요. 월탄 박종하가 이 독립선언문은 김인현 3월 1일 하오 2시 탑동공원 안에서 각 학교 대표들이 독립을 선언한 후 이 선언서를 뿌렸다. 나는 그때 뿌리고 난 선언서 한 장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한다. 나는 그때 휘문의숙 4년생으로 연령이 19세였다. 월탄 박종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한글이 이제 그 언어가 일제 강점기 속에서 우리 언어가 세련되어 가는데, 1925년, 26년 됐을 적에 소월과 만해가 시집을 내는 것은 참 우리가 지금 국한문 혼용해서 나온 지 30년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러한 명시들이 나오는지. 니메치무의 그 한용운이,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지 하여튼 엄청나게 기다리는데, 해당화에서는 이렇게 기다립니다.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이게 운율을 갖고 있는 거와 그 내재적인 고뇌가 같이 서려 있는 이 함축된 의미로 이렇게 해나가는 언어가 이때 되면은 이제 우리하고 거의 같은 그 언어로서 다가왔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김소월의 그 진달래꽃인데, 이 김소월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려고 일본에 갔다가 관동 대지진이 나서 공부도 못하고 그냥 그 오산학교로 와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그때 일본 유학 안 하길 잘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물들지 않고 곧바로 우리 서정을 얘기하는데, 진달래꽃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 이건 우리들이 뭐 다 외우고 있잖아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게 이 소월의 시에서 오는 그 서정이과 운율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운율을, 그것을 끊어놓고 행을 바꾸고 하면서 리듬을 바꾼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그 리듬 그대로입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신산골의 백도라지. 이 전통적으로 오던 민요의 가락을 현대적인 시어로서 분절을 해가지고 시의 세계에 많은 함축미를 넣어주는 그 세계로 가요. 정말로 고마워요. 이 만해가 갖고 있는 서사성과 소월이 갖고 있는 서정성, 그 두 가지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풍부하게 가는 자산으로 됐는데, 벽초 홍명희 선생은 1927년부터 인걱정을 연재를 하는데, 이 인걱정이 어마어마한 연재 소설이었습니다. 무정을 능가하는. 당시는 신문의 연재 소설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 모든 걸 더한 것 같아요. 그 연재 소설에서 모든 사람들이 매일신보고 이건 조선일보에 나오면 그 다음 연재가 어떻게 되나를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벽초가 이 경찰서에 붙잡혀 갔어요. 갔더니 연재가 중단됐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항의해서 교도소에서 특별히 원고지하고 이 글을 쓸 수 있게 해줘가지고 연재를 계속하다 결국은 3년 감옥을 살면서 중단했다가 또 오는데, 벽초의 인걱정은
벽초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나는 사라져가는 조선의 정조라고 그랬어요. 정서와 교양, 풍습 그 모든 걸 정조라고 해서 조선의 정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적편 나오기 전에 봉단편에서 양반편 나오는 그 글들에 보면은 이 인걱정을 주제로 해가지고 서민들이 삶과 민중의 고통 그거를 썼다고 문학평론가들은 얘기하는데 이분의 글 속에 벽초의 인걱정 속에 보면은 사라져가는 우리의 풍습을 살리기 위해서 곳곳에 결혼하는 장면, 장사 지내는 장면, 박유복이가 최영장군 사당에서 12마당 국거리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중간중간에 다 삽입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사라져가는 언어를 찾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이지만 인걱정 9권의 책을 읽을 때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 몰라도 책은 읽을 수 있어요. 그 느낌으로. 그래서 인걱정 용어 사전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은 단어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낼 정도로 그 우리말을 찾아오는데 무엇보다도 이분의 묘사력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제 방에서 연구실 갔다가 내 이 책에 줄을 많이 쳐놨어요. 글 공부하느냐고.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장면 하나를 그 윤형원 유님이 그 싸우고 있을 적에 유님의 옥매향을 붙잡아다가 문초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문초하다가 옥매향을 끌어다가 앉혔는데 이 여자가 어마어마한 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미인을 이렇게 얘기하네. 옥매향은 나이 벌써 30이 가까웠으나 당대 일색으로 이름이 높던 계집이니만큼 그 자색이 아직도 사람을 놀랄 일만 하였다. 키가 크도 작도 아니한 맨들이 있는 계집 사람이 나장들에게 붙들려 들어오는데 애써 몸을 가누려고 하지 않는 것이 봄날 낮잠 자고 일어난 뒤 맥이 풀려서 계집종에게 의지하는 태와 방사하였다. 비슷했다. 모양 없이 틀어 꽂은 머리가 기름 바른 것 같이 윤인하고 분세수 아니한 본 얼굴이 눈같이 희었다. 요새 말로 하면 화장기 없는 뭐 얼굴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대상대하의 여러 눈이 모두 한 곳으로 쏠리는데 그곳에는 옥매향을 쪼그려 앉히었다. 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기는 늙은 눈을 씻고 이윽히 내려보다가 참말로 일색이구나 하고 칭찬하자 허자는 임백령을 돌아보며 저 사람은 온전히 대감께로 보내드려야지.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묘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편에 흘러가는 것이 그냥 스토리만 가는 거가 아니고 그 속에 어느 한순간 딱 들렸을 적에 우리말을 이렇게 곱게 다듬는 그 예로 내가 북한문화유산 답사기를 쓸 적에 묘양산에 갔어요. 묘양산에 가니까 내가 떠오르는 거는 그 단철령이 향산에 가가지고 처양이하고 같이 그 풀벌레 소리 나는 데에서 한 사람은 피리를 불고 한 사람은 검은고를 그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고받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처양이가 검은고를 잘 찬다고 해서 그 처양이 집 앞에서 단철령은 워낙 피리를 잘 불어서 학다리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서 그거 하나 들고 돌아다니는데 그 처양이 집 앞에서 단철령이 피리를 불자 그 운율에 맞춰서 처양이가 그 검은고를 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돌아가신 그 이해주 바람맞이 춤의 6월 항쟁의 이해주가 그 허영이라고 하는 그 한복 패션 하는 분의 그 발표회 때, 그때 그 당시에 배우는 다 허영 한복이어서 뭐 윤석과 박정자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 한복 입고 오는데, 그 이해주 씨가 이쪽에서 저기까지 그 춤을 추면서 살풀이 춤의 변형으로 해서 쫙 추어 나오는데, 반주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장구 소리가 조용하게 장단을 마치고 들어와요. 김덕수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구음으로 의아르라 하면서 하는 구음, 진도 씻긴 곡에 박병천 할아버지가 구음으로 들어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내가 어디다 잘 뒀는데 한번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예정한 것이 아니고 그 춤에 반해가지고 장구하고 구음이 같이 와서 그걸 완성을 하더라고요. 이때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단철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철령의 피리 부는 것을 들어보면 입김이 피리를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것 같지 않고, 천지에 가득한 피리 소리가 조그만 피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서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소리가 피리 속에서 나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천지에 가득한 피리 소리가 조그만 피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서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았다. 이런 그 세련된 그 참 사람들을 그 정서적으로 동화시키는 이러한 글쓰기가 결국은 30년대 우리 언어의 최고의 문예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그 선봉에 쓴 분이 이태준의 달밤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단편 소설에서의 이태준, 지금 성북동 수연산방에 있죠. 이분의 무서록, 그리고 나보고 문장 수업을 어디서 배웠냐고 하면은 내가 배웠다면은 이태준의 문장 강화를 일찍이 대학 때 읽었다는 거, 그거였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나는 어떻게 글을 쓰면 이태준 같이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고, 그리고 특히 사상의 월야라고 하는 이분 자전적인 글은 내가 몇 번을 읽고 밑줄을 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또 근원 김용준의 근원수필과 미술사가고 평론가고 화가였던 근원수필 같이 아주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이 이 30년대에 떼어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것이 1938년에서 41년 사이에 있던 문장지, 이 문장지를 이태준이 정지용하고 같이 편에 가는데, 그 집의 스폰서가 백양당 배정국이었습니다. 이 배정국이 살던 집이 승설암으로 돼서 지금 성북동에 국화정원 간장 게장 백반집입니다. 근데 이 문장지 배정국이 인천의 체육인이었는데 서울로 올라와 갖고 백양 테일러 양복점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 문인들을 스폰서를 해서 문장지에 돈 된 거는 다 배정국이었어요. 이분이 월북을 한 바람에 또 제대로 얘기 못 하는데, 이 문장지 목차에 백양 와이셔츠 광고 냈잖아요. 여기 넥타이 와이셔츠 백양당, 이게 스폰서야. 근데 이 문장지의 위대함은, 문장지를 통해서 정지용하고 이태준이 신인을 발굴하는데 청록파 시인 3명이 전부 문장지로 해서 등장을 하죠.
해방이 되자마자 백양당 출판사에서 30권의 책을 낸 거가 전부 상호독본에서 이상전집으로 해가지고 국학자의 글들은 전부 문장지에 연재했던 것을 배정국이 그 책으로 펴낸 거였습니다. 그때 그리고선 월북해서 30권으로 끝났지만은 아무튼 이것은 승설암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놀았을 적에 소전 손세영이 그려준 그림인데 이 책을 못 보다가 1980년 무렵에 누군가가 이거를 복간을 했어요. 전체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 이름을 월북한 사람 이름은 쓰면 안 돼서 가운데는 다 그 비워놨습니다. 이태준이라고 못 쓰고 이공준이라고 쓰고 그 이원조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우리가 89년 해금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다 금서였던 거죠.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이걸 해놓는 인생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압제를 해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하고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장지의 위대함은 창간호고 이게 폐간호입니다. 잡지가 폐간호를 했어요. 그때 일제가 문장지를 포함해서 인문평론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본어로 해서 잡지를 하라고 통폐합 조치를 시키면서 많은 잡지들이 다 총독부 지침에 들어갔는데 문장지만은 거절하고 폐간호 내고선 장렬하게 전사해버렸습니다. 참 엄청난 선배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활약을 했던 정지용이 우리가 향수와 같은 그런 멋진 그 시어를 갖고 있는데 이양하 선생, 그 영문학자인 이양하 선생이 정지용의 시집이 나오면서 우리도 이제 현대 시인의 시집을 하나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제 비로소 시인다운 시인의 시집을 하나 가졌다는 거죠. 이건 소월만 하더라도 그 민족의 가락이나 이런 거 속에서 있었던 거를 모더니즘으로 확 전환을 시킨 결정적인 것은 정지용이었습니다. 유리창이 그 딸인지 아들인지가 세상을 일찍이 떠났어요. 그랬다가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이 유리창 앞에서 생각이 났나 봐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부터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그 다음이 절창이야.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이런 그 시어 속에서 아주 아련하고 수정같이 밝게 내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글들을 진짜 모더니즘의 세련미까지 가져가게 되는 그거의 대표적인 것은 이 정지용입니다. 정지용이 그 중에서 향수에서 자기 마누라를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나 모르겠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이게 젊은이들은 이 말 이해 못하는데 인생 살아보면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걸 뻔뻔스럽게 시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하는 그런 절창을 내는 것이 이 시인으로서의 그 자기 감성을 객관화시키면서 또 흘려가는 그러한 모습의 전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윤동주는 건너뛰고 이상화, 이육사 다 건너뛰고 이 시인의 줄기로 30년대 40년대 시인의 줄기는 크게 이용학과 백석으로 나눠집니다. 백석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전개되는 걸로 풀어가는데 이용학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쏟아내는데 이 책도 오랫동안 금서에서
볼 수가 없고, 신경림 선생이 이 책 갖고 있었다고 해서 경찰서에 붙잡혀간 거예요. 이용학의 오랑캐 꽃 갖고 있었다고.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인사동에 있는 평화만들기라는 그 문인들이, 지식인들이 많이 오는 전설적인 카페에 어느 날 김지아가 와서 술이 대취한 다음에 그 집 벽면에다가 그 이용학의 그리움이라고 하는 시를 자기가 뭘 보고 아니라 있는 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써놓고 나중에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몇 자가 빠져 있어서 그 교정 봐가지고 이렇게 그 집어넣는데, 어쨌든 그 지아가 가슴 속에서 갖고 있었던 것은 이용학이었어요.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길 굽이굽이 돌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두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이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에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 분단의 아픔을 이렇게 우아한 서정으로 읊은 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목청 높여가지고 분단과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 헤어져 있고 분단되어 있는 것을 이와 같은 서정시로서 얘기할 수 있는 시인들을 우리는 갖고 있었어요. 사슴의 그 전설적인 우리 길상사를 나왔던 자야하고 그 기생 출신 자야와 백석의 사랑은 진짜 뭐 영화로도 나오고 있는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같은 이러한 그 시는 보면은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얘기를 쫙쫙 풀어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시인들은 백석파와 이용학파 둘로 나눌 수 있고, 백석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그때 국어학자들이, 조선어학회 회장이 이국노 선생이었어요, 시조 시인으로. 근데 후민정음이 발견된 게 1940년 안동에서 발견돼서 간송미술관에서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국어학자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인쇄에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자 45년 해방되니까 이국노 선생이 당시 우리나라 건축왕이었던 정세권 선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후민정음을 한정판으로 그대로 찍어내게 됩니다. 이게 만들어낸 날짜가 여기에 써 있는데, 어쨌든 해방되자마자 이 책을 펴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국어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그 간절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서점에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서 샀어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썼어요. 8.15 해방 이듬해 조선어학회에서 펴낸 후민정음 해례본이다. 한글학자들이 얼마나 원하던 책이었을까. 이국노 선생과 정세권 선생의 감격을 생각하며 간직한다. 2000년 10월 며칠 날 용전했는데, 그 경상도 고성에 정세권 선생 그 생가가 있어요. 거기에 정세권 선생 기념관을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고성에다가 줬습니다. 이건 또 나올 거예요. 나오면 나 또 살 거야. 이 속에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과정을 생각했을 적에, 그게 내가 이거 그때 2000년 그때 35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비싸지도 않잖아요. 나오면 나 또 사.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박목월의 청로로 같은 그런 명시가 나오죠. 근데 박목월 선생의 이 세련미는
앞에 있는 분들하고는 달리 굉장히 청아하고 맑고 구름에 달가듯이 간 나그네인데 먼 산 청운산 낡은 기와집 사는 자하산 봄는 녹으면 느릅나무 송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우는 구름. 이게 또 박목월 시를 보면은 뭔가 살짝 가요. 빨리 가지 않고 살짝 가. 이 노루가 살짝 뛰고 구름에 달가듯이 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해맑은 정서를 표현해 주는데 아주 동시대에 있었던 미당의 국화꽃 같은 그런 시들을 우리가 이 해방 이후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시가 아니고 김진섭의 생활인의 철학, 이양하의 실록예찬, 이하윤의 메모강, 피천득의 인연, 이 수필문학이 갖고 있는 공은 엄청나게 큰데 언젠가 이 수필이 아마추어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수준 높은 우리의 언어 표현력과 사상의 표현력이 그 장르가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 수필문학가들에겐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분들이 수필문학의 전성시대 때 보여줬던 거가 지금의 그러죠 뭐 아마추어리즘의 수필하고 비교했을 적에 그 밀도의 차이가 그렇게 돼요. 마치 문인화가라고 하는 것이 정통적인 문인화가가 아니고 문인화풍을 흉내낸 그 현대적인 문인화가하고는 차별하는 것과 같지만 언어의 세련은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이게 이 방에 시계가 없었네. 넘었네. 12시 3분에. 바쁘신 분은 가고 난 이거 다 해야 돼. 그러다가 그러한 시들이 현실을 담지 못했다가 현실을 담는 시가 나오는 것이 신동엽과 김수영입니다. 신동엽 선생의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 만났고 껍데기는 가라지만 그걸로 유명하지만은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하면서 산의 언덕에를 아주 서정적으로 부른 것을 누가 그랬어요. 신동엽은 소월의 가락에다가 육사의 사상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 정신적인 깊이와 역사적인 게 들어갑니다. 그 중에 내가 신동엽 시에서 가장 감명받은 거는 종로가였어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이게 장편 서사시 금강의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이슬비 오는 날 종로가 서시호판 옆에서 서시호판이 뭐냐면 옛날엔 가로등이 빨강 파랑이 아니라 서시호 가시호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시호 빨간 신호등 앞에 서죠. 서시호판 옆에서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초등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시는 운동화 벗어 품고 운동화 그거 아까워서 신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그 소년의 등허리에선 먼 길을 떠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이 해남에서 와서 해남 고구마 유명하죠. 고구마가 흙 묻은 채로 있는데 비를 맞으니까 고구마가 서로 비비면서 이마를 비비면서 비에 젖고 있었다. 배낭 속에서 고구마가 젖고 있었다가 이런 표현을. 결국 이 소녀는 마지막에 동대문 쪽 노동자의 물결 속으로 사라지고 다시 보려고 그러는데 볼 수 없었다로 끝납니다. 그때 이제 노동의 현실이 다가오는 그러한 사회성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리얼리즘 문학으로 리영의 전환시대 논리, 백낙적의 민족문학과 세계원, 연무웅의 민중시대 문학, 고은의 농무, 황석영의 객지, 우리 리얼리즘의 전성시대를 이때 70년대에 구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신경림 선생이 와서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하고 마지막에 한 다리 들고 날라리를 붉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하면서 우리 서민, 민중, 농민의 삶을 지식인들의 그 지적 허영심에 들뜬 사유가 아니고
싱싱한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때 혜성처럼은 아니고 69년에 시인지를 통해서 들어온 김지아, 그 당시에 전설적인 김지아가 그렇게 등장해서 황토를 냈을 적에 나를 비롯한 모든 그 시대 지식인들은 다 김지아의 신도였습니다. 나중에 죽음의 구판을 집어쳐라 때문에 변절한 사람으로서 잊혀졌지만 실제로는 그 70년대 민주화 운동에 최소한도 30%, 내가 보기에는 50%의 지분은 김지아예요. 김지아의 그 투쟁과 옥중, 그것이 우리 유신 독재를 끌고 나오는 그 투사였던 것을, 그거를 우리는 잊을 수도 없고, 그거보다 오적이라는 담시보다도 황토에서 보여주고 있는 서정시, 타는 목마름으로 얘기했던 그 투쟁의 이야기보다도 황토 보면은 황토길에 선연한 핏자국 따라 나는 간다 애비야 네가 죽었고 지금은 검고 해만 타는 곳, 두 손엔 철사줄 뜨거운 해가 땀과 눈물과 모밀밭을 태우는 총뿌리 칼날 아래 더위 속으로 나는 간다 애비야 네가 죽은 것, 부준머리 개가 숭어가 뛸 때 가만히 속에서 죽은 것, 이 숨이 차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부글부글 끌어올리게 하는 그러한 시를 나온 것이 우리의 언어를 또 한 차원 높여놓습니다. 그러다가 김지아만 하더라도 해방 노동을 얘기해도 지식인의 입장 속에서 노동을 얘기했는데 진짜 노동자 시인이 등장한 게 박노해입니다. 노동의 새벽에서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그러니까 전쟁 같은 철야를 했다고 하는 것이 노동자니까 노동의 경험이 있어 나오지 지식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아니었죠. 그 저항 정신을 이 자연과의 대상에 대해서 함축미를 가지고 끌어들인 것은 김수영이었습니다. 김수영은 그 시 속에 어디에 저항의 요소가 있냐고 물을지 모르지만은 그 전편에 깔려 있는 거, 그 유명한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분은 아무 다른 얘기하지 않고 풀만 이야기했지만 그 풀을 보면서 있었던 우리의 감정을 일으켜주고 있는 그 함축된 언어의 그 긴장미, 세련미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 후배들이 이성복의 호랑가시나무의 기억에 이성복이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 황지우, 그리고 봄을 기다림의 이상국, 이런 사람으로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백석의 후예들이 정의성의 저문강에 삽을 싣고 이시영의 우리의 죽은 자들을 위해 문태준의 맨발, 정호승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안도현의 그대에게 가고 싶다, 이러한 일들이 앞시대 30년대 40년대 시어들을 우리 현대어로 풀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발달된 언어입니다. 제가 유홍준이라는 시인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시도 잘 쓴다고 그러는데 나 아니고 이건 유홍준은 딴 사람이에요. 상가집에 모인 구두들이 이분의 대표작이죠. 그리고 김사인이나 안도현 이런 사람들은 그 아주 그 지성미도 있으면서 삶의 의지도 있고 해온 것이, 내가 인생만사 답사기를 쓰면서 그 소비자로서, 독자로서 내가 본 글쓰기와 한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를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나 이런 과분하게 작가 소리를 듣게 하는 그 요인이었다고, 아니면 자산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